지금 와서 착한 할머니인 척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할머니 없어요. 11살 손자가 할머니를 밀쳐냈고 8살 손녀는 저혈당 쇼크로 누워 있습니다. 3년 만에 마주친 며느리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초췌하고 수척한 얼굴, 낡은 점퍼, 그리고 옆에 축 늘어져 있는 8살 손녀 서연. 약국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순이의 귀를 때렸습니다. 저기, 약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받으러 올게요. 며느리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 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한 아들은 지금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며느리는 아픈 아이 약값 17만 원을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야 할까요? 순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월의 반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일이 생길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3시 서울 종합병원 응급실. 형광등이 차갑게 켜진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위에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68살,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지만 손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고 또 긁었어요.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유리문 너머로 응급실 안쪽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삐삐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녀였어요. 아니, 안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안으려 하지 않았던 손녀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젊은 여자가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살의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그녀는 지갑을 뒤적이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동전 한 잎이 없었던 거죠. 지은은 다시 응급실 문 앞으로 걸어왔고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 차갑고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그는 차트를 들고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들리지 않을 만큼 가까이는 아니었지만 멀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화나는 저혈당 쇼크 상태였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약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냉장 보관된 인슐린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최근에 정전이 되거나 냉장고 온도에 문제가 있었나요?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이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흘 전 그 반지하 집에 전기가 끊겼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게 다행이에요. 그래야 빨리 발견되니까요. 집에서 혼자 잠들었다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오고 폐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관찰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인슐린 보관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복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와 지은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창밖을, 한 사람은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순이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계단참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이는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 아이가 죽을 뻔한 이유는 내 탓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 전 아들 준혁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순이는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무릎까지 꿇었을 때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어른이 된 자식한테까지 엄마가 뒤치다꺼리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외면이었어요. 책임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8살짜리 아이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 지훈이었어요. 아이는 순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와 적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왜 여기 왔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할머니 행세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할머니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명할 수도 사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고 가늘었어요. 그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는지 순이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는 발소리였어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반장이었습니다. 62살 동네에서 30년 넘게 전기기술자로 일해온 남자였어요. 며칠 전 순이의 부탁으로 반지하 집에 배터리를 설치해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순이가 물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지은 씨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강 반장은 손에 든 캔커피 2개 중 하나를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추운데. 순이는 캔을 받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만이 느껴졌어요. 제 탓입니다.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배터리 설치했어야 하는 건 냉장고였는데 전등만 연결했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부탁을 안 했으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계단참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디선가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의 응급 상황이었어요. 순이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입안에서 식어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지은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유리문이 닫혔고 안쪽에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순이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꺼버린 불빛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켜야 할 불빛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순이는 병원 로비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시간까지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아들 준혁이 걱정하며 검진을 받으라고 예약까지 해뒀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접수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차례를 기다리며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뒷모습, 저 어깨선, 저 머리 묶은 방식까지. 순이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주 지훈과 서연이었습니다. 순이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이혼 조정 날이었으니까요.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기억 속 며느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초췌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우는 11살이 됐을 텐데 옷은 몸에 맞지 않게 작았습니다.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훤히 드러났어요.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서연. 8살 서연은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물. 서연의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어요. 작은 물병을 꺼냈지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서연아. 진료 끝나면 바로 물 사줄게. 또 목마르냐? 어제도 물 엄청 마셨잖아. 지은이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접수 창구에서 지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은은 서연을 안아 일으키려 했지만 아이는 힘이 없어 비틀거렸어요. 결국 지은이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손등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은의 손에는 처방전이 들려 있었어요. 약국 앞에서 세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지은은 처방전을 약사에게 건넸고 잠시 후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17만 원입니다. 지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꼭 다 받아야 할까요?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이건 필수 약들이라서요. 특히 이 인슐린은 꼭 맞으셔야. 알겠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과 잔돈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올게요. 약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린 얼굴에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 옷자락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이는 그 광경을 보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약값도 못 내. 17만 원을.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 준혁은 지금 해외 출장을 가려고 골프백이며 짐을 챙기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이들은 약값 17만 원을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뒤를 따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순이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다가가서 지은아, 애들아 하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다가간단 말입니까?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사람이. 버스가 왔습니다. 세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고 순이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가 낡은 주택가에 멈춰섰고
세 사람이 내렸어요. 순이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은 낡았어요. 세 사람은 한 주택의 옆쪽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이걸 몰랐다고?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이혼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이는 휘청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지훈의 꽉 쥔 주먹이, 지은의 떨리는 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순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준혁은 새벽에 공항으로 떠났고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어요. 순이는 어제 본 그 반지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정말 지은이었을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본 그 여자가 정말 며느리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근처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골목에 젊은 여자분 사세요? 애들 키우는. 슈퍼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지은 씨 말이야? 키가 160 정도 되고 머리는 항상 뒤로 묶고 다녀요. 얼굴이 수척하고 말수가 적어요. 순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맞았어요. 큰애가 남자예요? 11살쯤 된 남자예요. 작은애는 여자애고. 그 집이 형편이 어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어려워 보여요. 외상이 지금 8만 원쯤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갚아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앞으로도 외상하면 제가 갚을 테니까 그 사람은 모르게 해주세요. 순이가 1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받았어요. 슈퍼를 나와 순이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정육점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새벽에 일하는 젊은 여자분 계세요? 정육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시쯤 와서 2시간 일해요. 거의 매일 와요. 한 번에 2만 5천 원이요. 한 달이면 50만 원 좀 넘게 되죠. 50만 원. 월세를 낸다고 해도 빠듯한 돈이었어요. 그걸로 애 둘을 키우고 밥을 먹이고 약값을 내야 했습니다. 순이는 시장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문득 지은이 교회를 다녔던 게 떠올랐어요. 순이는 동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청소하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혹시 지은이라는 집사님 다니세요? 애들 키우는. 아, 지은 집사님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셋 다 옷이 낡았고 작은 애는 자꾸 아프다고 해요.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돈이 없대요. 순이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큰애가 좀 거칠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순했는데 요즘은 눈빛이 날카로워요. 순이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지은과 아이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순이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지은이 보낸 문자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휴대폰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휴대폰을 충전했어요. 한참 후 전원이 켜졌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어요. 지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 어머님, 지훈이가 다음 주 초등학교 입학해요. 아버지라도 와주시면 좋겠어요. 순이는 그 문자를 받지만 답장하지 않았었어요.
두 번째 문자. 어머님, 서연이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 당뇨래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문자도 봤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어요. 세 번째 문자. 어머님, 지훈이가 학교에서 자꾸 싸워요.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순이는 그때 화가 났었어요. 왜 자꾸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해? 네 번째 문자.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 문자를 보고 순이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아예 안 보려고. 그 이후로 지은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꼭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아들만 탓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 순이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을 버린 것도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지은에게, 서연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순이는 자신도 공범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버리도록 부추겼고, 며느리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했고, 손주들이 고통받는 걸 모른 척했어요. 아들의 성공이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이틀 후, 순이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반지하 집 계단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춰 섰어요. 현관문에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기 공급 중단 예고서. 순이는 그 종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예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요금 체납으로 인해 사흘 후 전기가 끊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체납액은 63만 원.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냉장고에는 분명 인슐린이 있을 거였어요.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가 멈춥니다. 인슐린이 상하면 서연이 위험해져요. 순이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강 반장이었습니다. 62살 순이와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여보세요, 강 반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씨. 무슨 일이세요? 급한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휴대용 쿨러랑 배터리 구할 수 있어요? 큰 거로요. 쿨러요? 갑자기 왜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요. 오늘 중으로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기요금도 내야 했어요. 순이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서 63만 원을 현금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한전지사로 향했습니다. 이 주소 전기요금 납부하러 왔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납액이 63만 원인데 전액 납부하시는 거죠? 네. 본인 확인 가능하세요? 계약자 명의가 달라서요. 순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제가 대신 내는 건데 안 되나요? 납부는 가능한데 명의자한테 납부 사실이 통보돼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내주세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전기는 끊기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약 또 요금을 못 내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였어요. 순이는 다시 한전지사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이 주소 전기요금을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 할 수 있나요? 명의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명의자가 연락이 안 돼서요. 제가 당분간 대신 내려고 하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매달 직접 오셔서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오후 4시 순이는 강 반장을 만났습니다. 강 반장은 트럭에 휴대용 쿨러와 대용량 배터리를 실어왔어요. 이거면 일주일은 거뜬할 겁니다. 근데 정말 무슨 일이세요? 순이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손주 중 한 명이 당뇨가 있는데 집에 전기가 끊길 뻔했다고, 인슐린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주소가 어디죠? 아니에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혼자 어떡해요? 무거운데. 괜찮아요. 순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강 반장은 결국 트럭에서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따라가는 게 정말 괜찮아요. 고마워요, 강 반장님. 순이는 쿨러와 배터리를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감당할 만했어요. 저녁 7시쯤 순이는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쿨러와 배터리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순이는 잠시 멈춰 숨을 골랐어요.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학원 가방을 메고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순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또 왔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하는 투였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손수레로 옮겨갔어요. 그게 뭐예요? 이건 순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이 약 보관하는 거야. 냉장고처럼.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부탁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 없어요. 가져가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건 정말 필요한 거야. 전기가 끊기면 안 끊겨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오늘 돈 냈어요. 이제 안 끊긴대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을까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해서. 싫어요. 지훈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순이와 가까이 섰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불쌍해요? 동정하러 온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연락했는데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착한 할머니 하지 마세요. 우린 할머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이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레를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쿨러와 배터리를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놓고 가요. 필요하면 쓰세요. 메모를 쿨러 위에 올려놓고 순이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순이는 다시 반지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어요. 문 앞에 놓아둔 쿨러와 배터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3번째 눌렀을 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3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는 순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은아, 나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오셨어요? 지은이 순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순이는 입이 막혔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목구멍에서 엉켰어요. 애들이 힘들다고 들어서 지금 애들 걱정하세요? 지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연락했을 때는 왜 답장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노로 가득했어요. 지훈이가 입학식 때 울었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왔는데 지훈이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어디 계셨어요? 병원비 없어서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해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동정이에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돌아가세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어머님 도움 필요 없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이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순이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어. 당연하지. 3년 동안 외면했는데 순이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직접 대면하지 말고 몰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순이는 일어났습니다. 봉투에 50만 원을 넣었어요.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반지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고요했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봉투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봉투를 놓고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1시간쯤 후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일을 가려는 모습이었어요. 지은이 봉투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일주일에 2번씩 새벽에 봉투를 놓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슈퍼 외상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문방구 주인에게 부탁해서 지훈과 서연의 공책과 필통을 미리 사뒀어요. 애들이 오면 이거 주세요. 공짜로 준다고 하지 말고 그냥 서비스라고 하세요. 문방구 주인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순이는 초등학교 앞에 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보였어요. 둘은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비에 젖은 두 아이의 뒷모습이 애처로웠어요. 지훈의 운동화가 젖어서 질척거렸고 서연은 기침을 했습니다. 순이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애들아. 지훈이 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하는 투였어요. 비 많이 오는데 우산이 작네. 필요 없어요. 지훈이 잘라 말했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준비한 과자 봉지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먹어라. 서연아. 지훈이 순이의 손을 쳤습니다. 과자 봉지가 빗물 고인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한테 뭐 해주려고 그러세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할머니가, 아빠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돈 주면 우리가 좋아할 거라고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그땐 안 그러셨어요? 엄마가 연락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할머니 하지 마세요. 우린 필요 없어요. 할머니도 아빠도.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오빠에게 이끌려갔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과자 봉지가 비에 젖어갔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주워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해. 당연한 거야. 내가 받아야 할 거야. 그래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동네 슈퍼를 찾았습니다. 슈퍼 주인이 말했어요. 저번에 외상 갚아주신 후로는 현금으로 물건 사가더라고요. 순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에 놓은 돈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슈퍼를 나와 순이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학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보였어요. 서연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우산을 펼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이는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받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연극하세요? 그 한마디가 비보다 차가웠어요. 지훈은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고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우산 밖으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전화였어요. 하지만 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문자를 보냈어요. 준혁아, 엄마야. 지훈이랑 서연이 소식 좀 알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다시 반지하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과일과 반찬을 담은 보자기를 들고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지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계단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순이를 보고 멈춰섰어요. 어머님, 왜 자꾸 오세요? 지은아, 이거라도. 필요 없어요.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지은이 순이를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순이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보자기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벽에 봉투를 놓았어요. 슈퍼 외상을 갚아주고 문방구에 학용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지은과 지우는 순이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훈과 서연이 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지훈은 축구공을 차고 있었고 서연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벤치에서 일어나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연이 순이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오빠, 할머니다. 지훈이 공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가자.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서연은 뒤돌아보며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당할 거야. 당연해.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하지만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곁에만 있을 거야. 그림자처럼. 순이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표시를 했어요. 봉투 놓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도 표시를 했어요. 공원에서 멀리서 아이들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받아줄 거라고, 언젠가는 용서해 줄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3년을 외면했으니 3년이든 5년이든 기다리겠다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빛이었어요. 지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지만 몸이 무겁고 눈꺼풀도 무거워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좁은 방 한쪽에서 지훈과 서연이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숨소리가 고른 걸 보니 오늘 밤은 괜찮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새벽 2시에 깼었어요. 목이 마르다고 혈당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물을 먹이고 혈당을 재고 인슐린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지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지만 정신이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 30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정육점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네.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 진열대로 옮기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7시 일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 주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25,000원이 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7시 20분이었어요. 지훈과 서연을 깨워야 했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일어나. 지훈이 먼저 눈을 떴어요. 서연은 조금 더 자고 싶다며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학교 가야지. 서연을 안아 일으켰어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 프라이. 간단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오늘 반찬 이것뿐이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이것만. 알았어.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에게 혈당을 재고 인슐린을 놓아줬어요. 서연은 주사 맞는 걸 싫어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주사를 놓고 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조심히 가. 두 아이가 문을 나섰어요.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어요. 8시 동네 슈퍼로 갔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산대에 앉았어요. 손님을 받고 물건을 정리하고 진열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었어요. 1,500원짜리였습니다. 오후 4시 일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내일 봐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그래, 우리 서연이 잘했네. 지우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두부.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부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밥 먹자. 세 사람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그 할머니 왔었어.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어디서? 학교 앞에. 우산 들고 서 있었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나도 안 했고. 지우는 밥을 계속 먹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보면 그냥 지나가. 알았지? 응, 알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서연에게 다시 혈당을 재고 인슐린을 놓아줬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아파요. 그래, 다행이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웠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오늘 번 돈을 꺼냈어요. 25,000원. 여기에 슈퍼에서 번 돈을 더하면 오늘 5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월세가 40만 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면 50만 원 남았습니다. 그걸로 밥을 먹이고 서연 약을 사야 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8만 원이었어요. 다음 주 서연 병원비가 15만 원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뭔가를 놓고 가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을 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골목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돈을 세어봤어요. 정확히 50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강 반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강 반장님, 매주 금요일마다 이 주소로 봉투 하나 놓아주실 수 있어요? 무슨 봉투요? 그냥 제가 준비해 갈게요. 문 앞에 놓기만 하시면 돼요. 강 반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시지 그래요? 들키면 안 돼서요. 강 반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순이는 봉투에 50만 원을 넣었어요. 강 반장이 저녁 8시쯤 문 앞에 놓았습니다. 순이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1시간쯤 후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발견하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주 후 순이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요즘 지은 씨가 외상 안 해요. 오히려 현금으로 물건 사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 있나 봐요.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외상하면 제가 대신 갚을게요. 알겠어요. 순이는 다음으로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이 학용품들 좀 맡겨둘게요. 순이는 공책, 필통, 크레파스, 색연필을 내밀었어요. 지훈이랑 서연이 오면 주세요. 근데 공짜라고 하지 말고요. 뭐라고 해요? 그냥 경품 당첨됐다고 하세요. 문방구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차 금요일, 순이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과일을 담았어요. 따뜻하게 보온병에 넣었습니다. 강 반장에게 전화했어요.
오늘은 봉투랑 이것도 함께 놓아주세요. 도시락요? 네. 금방 만든 거예요. 강 반장이 저녁에 문 앞에 놓았습니다. 지은이 발견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할머니가 만든 김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누가 만든 건지는 몰랐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지은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4주차 순이는 서연의 약값을 알아봤습니다. 동네 약국에 가서 물었어요. 인슐린 한 달치가 얼마예요?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그렇군요. 순이는 약국을 나와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봉투로는 부족해요. 약값까지 생각하면 더 필요했습니다. 순이는 다음 봉투에 7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전화했습니다. 혹시 서연이라는 환자 진료비를 제가 대신 낼 수 있나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할머니예요. 몰래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럼 직접 오셔서 상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이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과 이야기했어요. 환자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미납 금액이 45만 원 있네요. 제가 낼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료비가 나오면 제가 낼게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 명의로 하면 안 될까요? 환자 보호자한테는 알리지 말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는 45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5주차 순이는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훈이 할머니예요. 아,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요? 선생님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좀 거칠어졌어요. 친구들이랑 자주 싸우고요. 그렇군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혹시 지훈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근데 애나의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6주차 순이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요즘 지은 씨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항상 어두웠는데 요즘은 가끔 웃기도 하더라고요. 순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7주차 순이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훈과 서연이 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 축구공을 차고 서연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으니까요. 사흘 후 학교 운동장에서 서연이 쓰러졌습니다. 체육 시간 중이었어요.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친구들과 함께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담임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선생님이 급히 달려갔어요. 서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가 119 불러. 보건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맥박을 짚었어요. 혈당계 가져와요, 빨리.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420. 위험 수치였어요. 당장 병원 가야 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을 들것에 실었어요. 간호사가 급히 인슐린 주사를 놓았습니다. 보호자 연락했어요? 네,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서연을 진찰했습니다. 혈당이 420이에요. 인슐린 상태가 어땠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르는데요. 집에서 관리하던 거라서요. 보호자 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지은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연아, 보호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지은을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인슐린 보관 상태가 어땠나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요. 온도는 확인하셨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냉장고 온도를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전된 적 있나요? 지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 전에 하루 정도. 의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인슐린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단 새 인슐린으로 교체하고 며칠 입원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시급해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강 반장이 급히 전화한 거였어요. 동네 슈퍼 주인한테서 소식을 들었다고. 서연이가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순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순이는 지은의 손에서 펜을 받아 서명했습니다. 잠깐만요. 보호자가 누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순이가 대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지은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냉장고 온도도 확인 안 했어요. 인슐린이 상한 줄도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서연이는 괜찮을 거야. 1시간쯤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혈당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볼 수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지은이 병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순이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교복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순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서연이는 괜찮아. 엄마랑 안에 있어.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입원비 선납해야 하는데요. 100만 원입니다. 순이는 가방을 열었어요. 현금이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카드 가지러 갈게요. 순이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ATM에서 50만 원을 더 뽑았어요. 그리고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서연 환자 입원비입니다. 네, 100만 원 맞으시죠? 네. 영수증을 받아들고 다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순이는 잠시 멈췄어요. 안에서 지은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이 괜찮아질 거지? 응, 괜찮아질 거야. 나도 잘못했어. 오늘 아침에 서연이가 목마르다고 했는데 나한테 물 달라고 했거든. 근데 나 학교 가기 바빠서 안 줬어. 지훈아, 내 잘못 아니야. 순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복도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순이와 지은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준혁이었어요. 해외 출장 중이었던 그는 급히 귀국한 모양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보고 그리고 어머니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출장 중인데 비서한테 연락 왔어요. 서연이가 입원했다고. 그런데 왜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내 딸이 쓰러졌으니까.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이제 남이에요. 남?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애들이 남이야? 법적으로 정리됐어요. 끝난 일이에요. 준혁이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가 돈 쓰신 건 어머니 마음이지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피해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피해? 순이가 소리쳤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피해가 뭐가 중요해? 어머니, 목소리 좀. 닥쳐. 순이는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손주들이 반지하에서 굶고 있어. 약값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어. 서연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 혈당 420 넘어서 죽을 뻔했어.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설마가 아니야. 사실이야. 순이가 아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어요. 지은이가 새벽 5시부터 시장에서 일해. 한 달에 50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애들 먹여. 그것도 모자라서 외상으로 살아. 준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합의금 줬는데. 합의금이 뭐가 남았겠어? 3년이야, 3년. 그 돈으로 애들 키우고 집세 내고 병원비 내면 얼마나 남겠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그동안 뭐 했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해외 출장 다니면서 뭐 했어? 내 애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번호도 바꿨잖아. 지은이가 연락 못하게. 애들 소식 듣기 싫어서 일부러 차단한 거잖아. 그건 변명하지 마. 내가 도망친 거야.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성공하는데 방해될까봐 도망친 거야. 순이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돈 던져주는 게 책임이냐? 내가 아빠란 걸 애들은 기억도 못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물을 받으러 가다가 이 광경을 본 모양이었어요. 물병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혁과 지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지은의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준혁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준혁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병실로 가자. 내 딸 얼굴이나 봐. 어머니 저는 싫으면 도망쳐. 다시 3년 전처럼.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난 안 도와줘. 내가 도망치든 말든 난 애들 곁에 있을 거야. 준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순이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서연이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침대 옆에 앉아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선 준혁을 봤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준혁을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 작고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작은 아이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5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왜 왔어요?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금 와서 뭐하러 왔어요? 동정하러 왔어요?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가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아들의 등을 밀었어요. 뭐라도 해. 사과라도 해.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지훈이 되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우리 버린 거요? 연락 안 한 거요? 엄마 혼자 고생하게 만든 거요? 다. 준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다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아빠, 나 아파. 준혁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그날 병실을 떠났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나중에 다시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간 준혁은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엔 미역국을 끓여왔고 점심엔 도시락을 샀어요. 지훈이 학교를 빠지지 않도록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려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순이가 하는 일을 막지는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이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잤거든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손주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깐만 쉬려고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눈을 떴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두 사람은 로비 구석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살린 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진작 왔어야 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지은이 순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아직도 화가 나요. 어머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그래야 맞아. 3년이에요. 3년 동안 저희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울분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자존심 있어요. 이렇게 도움받는 것 창피해요. 근데 서연이 때문에, 지훈이 때문에 참아요. 지은아. 하지만 어머님.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어머님이 오셔서 조금은 숨통이 트여요. 순이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아니야. 내가 있어.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또다시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다신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절대 상처 안 줄게.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고 싶어요. 갑자기 가족처럼 굴면 애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특히 지훈이가. 알아.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할게.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어요. 이틀 후 준혁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순이는 복도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어머니, 애들이 저 봐줄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해봐야 알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순이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연한 걸 물어. 내 딸 병상 앞에 앉아 있어. 말 안 해도 돼. 그냥 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자 방을 나가버렸어요. 준혁은 서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왜 왔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 보러 왔어. 엄마는? 엄마는 아래층에서 쉬고 계셔. 서연은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아빠, 나 아직도 아파. 알아. 곧 나아질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왔어? 오래오래.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 서연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1시간쯤 후 지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을 보고 멈칫했어요. 나갈게.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보러 온 거잖아요. 지은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준혁과 거리를 두고요. 둘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잠들어 있었어요. 지은,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말 걸지 마세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 지겹게 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3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야. 애들이 절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안 하면 절대 용서 못 받아. 순이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매주 와. 서연이 회복하는 거 지켜봐. 지훈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처음엔 거절해도 계속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약속할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깨어났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의식도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병실에는 지은과 지훈, 그리고 순이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사 때문에 오지 못했어요. 지훈이 침대 옆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지은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순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응? 그날 병원에서 우리를 보고도 왜 그냥 갔어요? 순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할머니가 무너질까봐.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너희를 보면 할머니가 너희한테 한 짓이 생각날까봐. 그게 무서웠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매주 금요일마다 문 앞에 놓인 봉투 누가 놓는 건지 알았어요. 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세 번째쯤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냄새가 났어요. 지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근데 애들 보면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미안해. 아니에요. 고마워요. 지은이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돈으로 서연이 약 샀어요. 지훈이 운동화도 샀고요. 전기요금도 냈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도시락도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맞아. 맛있었어요. 김밥 진짜 맛있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지훈아, 순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한테 화내도 돼. 할머니가 잘못했어. 3년 동안 너희를 버렸어. 그건 변명할 수 없어. 지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곁에 있고 싶어. 할머니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 허락해줘.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버릴 거예요? 절대 안 버려. 약속할게. 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 사라져.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야. 지우는 한참을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혼자 일하는 것도, 서연이 아픈 것도, 돈 없는 것도 다 무서웠어요. 순이는 지훈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지은도 함께 울었어요. 서연은 침대에서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네 사람의 흐느낌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화해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심스러운 시작. 다음 날 순이는 강 반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반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봉투 배달, 이제 안 해도 돼요. 제가 직접 갈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강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랑 잘 풀리셨나 봐요? 조금씩이요. 아주 조금씩. 순이도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순이는 매일 반지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은 없었지만 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순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지훈과 서연이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달려와 안겼어요. 순이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지훈은 숙제를 하는 척하며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순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져온 도시락을 풀었어요. 김밥, 계란말이, 그리고 과일. 지은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밥상을 차렸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밥 먹자. 세 사람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김밥 진짜 맛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지훈도 김밥을 집어 먹었어요. 말없이 먹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이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인슐린 보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온도계가 정상이었어요.
강 반장이 설치한 배터리가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냉장고 문을 닫고 지은을 돌아봤어요. 고마워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는 대답 대신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음 주부터 순이는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항상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서연이 자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잘했네. 지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축구 이야기를 하고 숙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순이는 안경을 쓰고 문제를 봤어요. 수학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지훈이 작게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는 지훈과 서연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지훈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네 태워줘요. 서연이 그네에 올라탔습니다. 순이는 그네를 밀어줬어요. 서연이 깔깔 웃었습니다. 지훈은 잔디밭에서 축구공을 찼어요. 순이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같이 차요. 지훈이 공을 넘겼습니다. 순이는 일어나서 공을 찼어요. 서투르게 굴러갔지만 지훈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축구 못하시네요. 그렇지? 할머니는 축구 못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 앞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도 돼? 네. 준비해뒀어요. 저녁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생선구이가 올라왔어요. 지은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4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연이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순이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정말? 네. 늦었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순이는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좁았고 불편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가 순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지훈과 서연이 나란히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이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한 아파트도 비싼 차도 성공한 아들의 자랑도 아니었어요. 손주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돌아와 이불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반지하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고 지훈과 서연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또 해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해줄게. 순이는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었어요. 지훈이 책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축구 시합 있어요. 올 거죠? 당연하지. 몇 시에? 오후 3시요. 꼭 갈게.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침을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지훈도 출근했어요. 순이는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 반장이었습니다. 강 반장님. 순이 씨, 전기 점검하러 왔어요. 아, 들어오세요. 강 반장이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배터리 상태 좋네요. 이제 단전 걱정은 없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강 반장님.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강 반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이 집에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일주일에 3번 정도요. 다행이에요. 가족이 다시 모인 것 같아서 강 반장이 나가고 순이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오후 2시 순이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축구 시합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운동장에 도착하니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쪽에 섰어요.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지훈이 공을 찼어요.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훈아, 잘한다. 순이가 소리쳤어요. 지훈이 골을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지훈이 관중석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지훈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봤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그래, 봤어. 정말 멋있었어. 순이는 지훈을 안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준혁이었습니다. 지훈이 돌아봤어요. 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빠도 왔어? 응. 할머니가 오늘 시합 있다고 해서.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잘했어, 지훈아.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아빠, 다음 주에도 시합 있어요. 올 거예요? 응. 꼭 올게. 지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과 순이, 그리고 지훈. 3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서연도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달려왔어요. 오빠 골 넣었대요? 응. 한 골 넣었어.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현관에서 준혁을 봤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거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준비했어요. 지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5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학예회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공연하는데? 노래예요. 할머니도 오시죠? 당연하지. 순이가 대답했어요. 아빠도 와요. 서연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응. 아빠도 갈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지은과 순이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해낸 거야. 그래도요. 지은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순이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거실에서는 준혁이 지훈, 서연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지훈이 불렀어요. 아빠. 응? 다음 주 꼭 와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꼭 올게. 약속할게. 문이 닫히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달 전 서연이 쓰러졌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지훈의 중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순이는 지은, 준혁과 함께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나고 신입생들이 입장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지훈이 보였어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순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손주의 입학식에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다니. 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교정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 다 같이 모여보세요.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줬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앞에, 지은과 준혁이 뒤에, 그리고 순이가 중앙에 섰어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순이는 그 순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비가 그쳤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엄마, 무지개.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꺼진 건 불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켜졌어. 준혁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무지개를 가리키며 뛰어다녔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입학식을 마치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어요. 5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훈아, 중학교 가면 뭐 하고 싶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축구부 들어갈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 네. 지훈은 아버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돈가스, 스파게티,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할머니 집 갈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좋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순이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도 맑았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햇살이 비쳤어요. 사진 한 장 더 찍을까? 준혁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5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준혁이 셀카봉을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사진 속 가족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3년을 외면했지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관계였지만 다시 쌓을 수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아직 어색했고 지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오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5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 또 작은 행복들이 있을 거였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 아들의 변화하는 모습,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반지하 집에 갔어요. 때로는 준혁도 함께 왔습니다.
지우는 축구부에 들어가 열심히 뛰었어요. 준혁은 지훈의 경기를 빠짐없이 보러 갔습니다. 서연은 건강해졌어요. 혈당 관리를 잘해서 합병증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새벽 일을 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생활비를 보태줬거든요. 대신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다시 결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축구공을 차고 서연은 그네를 타고 지은은 책을 읽고 준혁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늘에, 운명에, 아니면 그저 삶 자체에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이 아닐까요? 어디서 영상을 보셨는지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월의 반전이었습니다.